거실의 시계가 정확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미 깨어 있다. 잠을 제대로 잤다고 할 수 없다. 반팔 앞치마를 입고 가스불을 켰다. 한 손엔 국자, 다른 한 손엔 쌀을 쏟는다. 손가락이 떨린다. 이 나이 되니까 손이 자꾸 떨린다. 쌀이 냄비 안으로 떨어진다. 톡톡톡.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소리. 아침밥은 다 됐나?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그는 신문을 펼쳤을 것이다. 안경을 쓰고 매일 같은 시간에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돼요. 내 목소리는 들리는지 모를 정도로 작다. 부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항상 작아야 한다. 금방? 또 그 소리야? 매일 금방인데 시간을 보면 20분이야. 매일 20분. 그가 거실에서 일어났다. 신발을 질질 끌며 부엌으로 나왔다. 71세인 그는 여전히 위풍당당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은행 과장이었다는 자존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밥 지을 때 물의 비율도 모르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야. 밥알이 왜 이래?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내 귀를 닫았다. 너 내 말 듣고 있어? 또 딴 생각하냐? 이 나이에 뭘 할지 딴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밥이라도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가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신문을 펼쳤다. 계속 같은 톤으로. 나는 은행에서 40년을 일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나처럼 뭐든 한 가지는 잘해야지. 너는? 밥도 제대로 못 짓고 집도 정리가 안 되고 도대체 뭐 하나 평생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구만. 얼마 전 은행에서 한평생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고지식한 남편은 나와 상관된 모든 것은 그에게 항상 비난의 대상이었다. 시계 시침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그 소리를 세고 바라보고 있었다. 딱, 딱, 딱. 신문지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일렁이는 그 단조로운 리듬만이 우리 집의 모든 것이었다. 내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신문 위로 노안경을 끼고 있었다. 밥이 식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공기 중으로 흘려보낸 말이었다. 남편은 신문 한 장 한 장을 넘겼고 내가 몇 발 물러섰을 때 그의 입이 열렸다. 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당신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갈라놓았다. 평생을 집안과 남편, 아들을 위해 바쳤는데 그는 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문장 안에서 내 인생 59년이 한 줄로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무시. 그것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찬장 문을 닫는 소리를 냈고 밥솥 뚜껑을 덮었다. 손가락들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수십 년 동안 배운 이 동작들은 이제 내 손가락만으로 충분했다. 밥을 푸고 국자를 젓고 밥그릇을 채운다. 반복. 오직 반복일 뿐이었다. 설거지 물이 담긴 대야 위로 손을 담그며 나는 생각했다. 이 손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나? 남편의 밥을 담고 아들의 옷을 빨고 이 집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내가 만든 밥을 먹고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말이다. 이제는 끝내야 해.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손가락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했다. 저녁 9시 아들 준서가 현관문을 열었다. 회사 다니는 아들은 언제나처럼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는 아들을 위해
미리 남겨둔 밥상을 또 데우고 있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거실에 남편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남편은 밤 10시쯤 바깥 활동을 하러 나가곤 했다.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은 지도 벌써 몇 년이었다. 모르겠어. 밥 먹어. 나는 아들의 앞에 밥상을 놓으며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숟가락을 집었고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이웃집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저기도 한 가족이 있을 텐데 저기는 어떨까? 저 창문 너머의 사람들도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밤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것만 반복했다.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옆에서 울렸다. 그 음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이 집의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지가. 늙은 여자, 그저 그런 존재. 그것이 그의 눈에 비친 나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창 너머를 보았다. 한밤중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거기에는 나와 똑같이 잠을 못 이루는 누군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간 이 세상에는 나처럼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부동산 중개소의 전화번호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우리 집 근처에 있던 그곳. 며칠 전 지나가며 본 그곳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내 가족에게조차도 존재감이 없었던 지나온 그 시간들을 이젠 기억하고 싶지 않다. 단지 한 가지만 명확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부동산 전화번호를 누르는 각 번호마다 내 인생이 한 발씩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번호를 누르고 귀에 전화기를 댔다. 안녕하세요. 집을 팔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내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화 저쪽에서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기계적으로 주소를 말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의 주소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이 될 주소가 되었다. 남편이 알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부동산에서 온 안내 문자를 실수로 밥상에 놓아두었고 남편이 그것을 보았다. 아들 준서도 함께였다.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 내놨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였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 차디찬 무관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그의 소유물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분노였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요. 나는 밥을 먹으며 대답했다. 나는 눈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의 눈이 나에게 닿는 모든 순간이 무언가를 태우는 것 같았다. 이 집을 너 혼자 나가서 어디 가려고? 도대체 무슨 짓이야? 뭘 하려는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경멸에서 분노로. 그 톤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이 나이에 나가서 뭘 하려고? 돈이 부족해? 내가 퇴직금도 남겨놨는데? 아니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그가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 그 차가운 눈빛. 아니야. 그냥,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 돈이 부족해? 나한테 지금 당장 빨리 다 말해봐. 남편 몰래 뭘 하는 짓이야? 남편이 주위에 있던 화병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조각난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져 버렸다. 그 이후로 남편은 내게 말을 잘 걸지 않았다. 침묵. 그것이 더 무서웠다. 나는 나를 무시하는 남편의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을 똑같이 반복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것의 반복. 내 오랜 친구 경희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 집을 촬영하고 간 후였다. 경희는 거실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챘다. 5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오랜 친구 사이였다. 뭐 하는 거야? 경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떠날 거야. 단 한 문장이었지만 경희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다. 비난도 없었고 만류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 내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느꼈다. 어디로 가려고? 갈 데는 있는 거야? 바다 근처로 갈 거야. 나는 내가 받아본 부동산 정보지를 보여주었다. 작은 집이었다. 하지만 창에서 바다가 보인다고 했다. 경희는 사진을 보다가 나를 안아주었다. 늦은 저녁 남편은 침묵하고 있었다.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내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아들에 대해 처음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그 아이 때문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옷장을 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이 집에 모인 것들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적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그게 다였다. 남편은 나를 막지 않았다. 단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친구 경희가 도와주러 왔다. 우리는 함께 침대 밑에 있던 옷가지들을 꺼냈다. 그곳에는 시집 올 때 샀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다. 벌써 30년 전의 옷이었다. 경희가 그 옷을 들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 봐봐. 이 원피스 정말 예뻤는데. 넌 정말 예뻤어. 지금도 나름 아직 나 예쁘지 않니? 내 대답에 경희가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몸을 꼭 안아주었다. 오래된 친구의 팔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사 이틀 전 남편이 나를 불렀다. 거실에서 신문을 펼친 채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미쳤나? 그 말이 들렸다. 명확하게. 처음으로 그는 나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집이야. 넌 평생 뭘 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가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자 남편은 더욱 격해졌다. 며느리도 있고 손녀들도 있잖아. 얘네들은 생각 안 해? 남편의 얼굴이 변했다. 처음으로 그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쳤다. 하지만 그 눈에 있는 것은 분노뿐이었다. 준서가 나타났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 아들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해하기 싫어하고 있었다. 생각 안 해. 이미 결정했어. 엄마, 다시 한 번만 제발. 준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다시 그 주방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다시 같은 밥만 해줄 것이었다. 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준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도 단지 나의 집만 정리했다. 이사 전날 밤 나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나처럼 나이 들어버린 거실의 화초들과 낡은 소파, 주방. 그곳에서 남편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주방의 가스레인지,
그곳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밥을 했을까? 침실의 침대. 그곳에서 우리는 몸은 함께했지만 마음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나는 손으로 벽을 만져보았다. 따뜻한 벽이 아니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만 있었다. 이 벽도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나는 완전히 잊혀질까? 밤중에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들렸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트럭이 집 앞에 멈췄다. 나는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희가 옆에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내가 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다. 아들도 집에 없었다. 그들을 설득할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나는 그저 경희의 손을 잡고 트럭에 올라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저 앞만 바라보았다. 차창으로 도시가 점점 작아졌다.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경희가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의 노래였다.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경희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닷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집은 작았다. 하지만 창에서 넓은 바다가 보였다. 나는 창을 열었고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소금기 있는 그 냄새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경희와 나는 짐을 풀었다. 하지만 절반도 풀지 않았을 때 나는 밖으로 나갔다. 경희가 따라왔다. 우리는 바닷가로 내려갔다. 해는 지고 있었고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다. 나는 양발로 모래 위에 섰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바다를 본 것이 59년 만에 처음이었다. 나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한참을 서 있었다. 경희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자유로워 보이는데? 내가 중얼거렸고 경희가 웃음을 터뜨렸다. 집 정리 중에 상자 밑에서 낡은 일기장을 찾았다. 시집 오던 해에 썼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펴들었다. 글씨가 흔들렸다. 어린 글씨였다. 오늘 신랑을 만났다. 정말 멋있었다. 내가 어떤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잘해야겠다. 이 남자의 옆에서 좋은 아내가 되자. 나는 그 글을 읽다가 멈췄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는지 기억났다. 얼마나 많은 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옷을 빨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깨어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은 그중 하나도 기억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일기장을 창밖으로 내던졌다. 아니, 다시 주워서 안쪽 서랍에 집어넣었다. 추억은 나의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에 있는 작은 슈퍼에 갔다. 나는 식품을 고르고 있었다. 경희는 그날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나를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된다며 여러 번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순옥이, 맞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섰다. 남자가 서 있었다. 왠지 낯익은 얼굴인 듯 어색하지 않았다. 정민? 그 사람은 어린 시절 동네 오빠였다. 나보다 2살 많던 정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그 정민이었다. 그가 울진에 산다니.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오래됐네. 뭐 하다가 여기 왔어? 여기서 살기로 했어. 최근에.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그 미소는 50년 전과 같았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마을에서 몇 가지 일을 해보기로 했다. 어촌 마을이었고 계절에 따라 할 일들이 있었다. 할머니들이 일하는 작은 공장이 있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갔다. 이 사람은 팔자가 좋아요. 남편도 없이 혼자 산다니. 할머니 중 한 명이 내게 말했다. 나는 웃음을 참았다. 남편이 있을 때도 혼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필요한 누군가라는 것을 느꼈다. 어떤 역할이 아니라 그저 순옥이라는 사람으로서. 일하다가 피곤하면 누군가가 물을 건넸고 누군가는 내 옆에 앉아 웃음을 나눴다. 저녁이 되면 정민이 나를 찾아왔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되자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정민은 작은 카페를 하고 있었다. 이혼한 지 오래된 남자였다. 아이도 없었다. 나와 비슷한 하지만 조금 다른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뭔가 도와줄 게 있을까? 내가 정민에게 물었다. 나는 그의 카페를 보았다. 깔끔했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다. 메뉴판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나는 제안했다. 정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우리는 함께 카페를 정리했다. 벽에 포스터를 붙였고 테이블 배치를 바꿨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카페의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정민은 내게 감사했다. 하지만 정민이 무엇에 감사하는 것인지 내가 알았다. 그것은 변화였다. 누군가가 그를 다시 정민이라고 부르는 느낌. 그것을 내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가 가고 가을이 왔다. 나는 이 마을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내게 인사를 했다. 슈퍼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나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아들 준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조금 힘들었다. 내가 뭘 모르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도 옅어졌다. 정민과 나는 가끔 바닷가를 산책했다. 처음엔 일상이었다. 그저 카페 문을 닫은 후 습관처럼 내려가는 길.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기다림이 되었다. 나는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50년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침묵이 좋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편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단지 순옥이 되는 기분이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있었지만 눈에는 온화함이 있었다. 그는 가끔 나를 슬쩍 바라봤다.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확인하듯이. 그는 내 이름 순옥이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저것, 너, 또는 그냥 침묵으로 나를 대했다. 나를 부르는 그 이름 안에는 존경이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노을을 본 적이 없었다. 노을을 볼 시간이 없었다. 밥을 하고 정리하고 빨래를 하다 보면 해는 이미 졌다. 예쁘네. 내가 말했고 정민이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진짜 예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정민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손가락 사이로 바닷바람이 불었다. 우리의 손은 따뜻했다. 50년 만에 누군가의 손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의 손은 차갑고 무거웠다. 명령의 손이었다.
하지만 정민의 손은 달랐다. 선택의 손이었다. 내 손이 누군가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다. 따뜻한 손의 체온을 느끼며 파도가 우리를 스쳤고 모래가 우리의 발자국을 남겼다. 그 발자국들은 파도가 씻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았다. 정민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마치 이 순간이 꿈일까봐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전화가 울렸다. 아들 준서였다. 5개월 만의 목소리였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아빠는 집에 다른 여자를 들였어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만 있었다. 남편의 내연녀. 이제 와서 알게 된 이 사실을. 과거의 나였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그래. 단 한마디였다. 준서가 다시 말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아빠는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내 눈은 창밖의 바다를 보고 있었다. 정민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난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아들,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심장은 고요했다. 정민과 나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작은 식당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만든 메뉴들. 밥, 국, 반찬. 단순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이전의 나였다면 초조했을 것이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많이 변해 있었다. 일주일 후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마을의 할머니들이 가장 먼저 왔다. 그 다음 젊은 사람들도 왔다. 관광객도 왔다. 그들은 우리 식당이 특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여기가 따뜻하다고 느껴서 온 것이었다. 정민이 나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 둘 다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았다. 손에 들려있는 편지가 있었다. 아들 준서가 보낸 것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쓴 글도 들어있었다. 순옥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남편의 투박한 글씨체였지만 글씨는 흔들렸다. 늙은 손으로 쓴 글씨였다. 순옥이가 나간 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돌아와. 뭐든 할 테니까. 나는 그 편지를 읽고만 있었다. 감정이 일렁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 하지만 그 감정들이 나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나는 편지에 답장을 썼다. 남편, 당신이 미안해할 때 나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여기가 되었어요. 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이름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지역 신문이 우리 식당을 기사로 냈다. 늙지 않은 황혼의 사랑, 그들의 음식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했다. 단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순옥이라는 사람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음식만 먹지 않았다.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과의 갈등, 자식들의 무심함, 인생에 대한 회의.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 순옥 씨 같은 용기가 없어서 나는 계속 참고만 있어. 한 할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영숙이었다. 식당에 자주 오던 6살 손녀를 데리고 오는 그 할머니였다. 남편은 먼저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산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아들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용기, 나도 용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나와 같은 손이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움직인 손.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은 손.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 지금 저를 보세요. 이 나이에 이 몸으로도 저는 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정말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제 아들 손에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 한마디가 담긴 결심을 나는 알았다. 수십 년을 누르고 있던 그 말 한마디. 그럼 시작하세요. 언제든 저에게 오셔도 돼요. 이 식당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냥 앉아만 있으셔도 돼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불이 들어왔다. 수십 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응원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는 그것을 알았다. 정말 그래도 되나? 정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알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할머니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받았던 그 존경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 그녀도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자네는 몇 년 동안 참았어? 영숙 할머니가 물었다. 저요? 30여 년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다. 나는 50년도 더 참았어.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은 당신 거예요. 누구 것도 아닌 할머니 것이에요. 내 말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았다. 영숙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밧줄을 잡듯이. 하지만 나는 밧줄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넌 정말 멋있어. 알아?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요, 할머니가 변하기로 선택한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이 더 멋있으신 거예요. 그 식당의 한 구석에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울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재시작을 축하받으며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재시작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일부터 나도 여기서 뭐라도 일 시작할 수 있을까? 언제든지요, 할머니. 영숙 할머니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었다. 말이 아닌 손으로 나누는 약속. 절대 늦지 않아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나도 알아가는 순간이었다. 손녀에게 편지가 왔다. 아빠를 통해서 내 주소를 얻었다고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멋있어요. 글씨는 아직 서툰 어린아이의 글씨였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 돌아올 때까지 할아버지 곁에 있으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왜 안 돌아와요? 나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손녀의 표현 없는 질문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삶이 반복된다는 것을.
나는 손녀에게 답장을 썼다. 우리 예쁜 손녀에게. 할머니는 엄마도 되고 딸도 되고 아내도 했어. 하지만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건 지금이야.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해. 그리고 넌 할머니를 그렇게 알아줘서 고마워. 편지를 보낸 후 나는 정민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 손을 잡고만 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식당 문이었다. 저녁 문 닫는 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문 닫았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가 들어섰다. 남편이었다. 그는 많이 힘들어 보였다. 늙어 보였다. 내가 떠난 후 몇 달 동안 그는 이렇게 변해 있었다. 흰 머리가 많아졌고 등도 굽어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요동치지 않았다. 순옥이.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애절하게.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손님 대하듯이 인사했다. 남편의 얼굴이 흔들렸다. 집에 와. 제발. 여기가 내 집입니다. 정민이 내 옆에 섰다. 나는 정민을 바라봤다. 그는 내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남편은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돌아섰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한때 나의 전부였던 그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 문을 닫은 후 정민과 나는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다. 달이 떴다. 불완전한 달이었지만 그 불완전함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후회하지 않아? 정민이 물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 남편을 떠났을 때, 내 아들을 떠났을 때, 그때를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아니, 오직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만 후회해. 정민이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다르게,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마치 내가 다시 어디론가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그런 손이었다. 나랑 살래? 단순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묻지 않는 존경이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나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 응.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것이 나의 명확하고 확실한 선택이었다. 봄이 왔다.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났다. 손녀가 찾아왔다. 스스로 온 것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철렁했다. 3년 전에 그 작고 귀여운 아이가 이제는 제법 성숙한 여자아이가 되어 있었다. 우리 예쁜 손녀가 할머니 보러 왔구나. 나는 사랑스런 손녀 아이를 안았다. 손녀는 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 나는 손녀의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돌아갈 여자가 아니었다. 그렇구나. 우리 손녀 할머니 보러 와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잘 챙겨주실 거야. 우리 손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우린 이제 떨어지지 말자. 손녀는 나를 바라봤다. 손녀는 나와 정민이 사는 집에 머물렀다. 며칠 동안 나는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손녀는 내 말을 듣고 내 손가락의 움직임을 따라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손녀가 물었다. 나는 밀가루 묻은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이제 누구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손녀는 그 말을 생각했다. 어린 얼굴에 뭔가 깊은 깨달음이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손녀를 반겼다. 순옥이 손녀다라며 모두가 반겨주었다. 나는 그 순간이 좋았다. 내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순옥이 할머니로 불리는 이 삶이. 손녀가 떠나가던 날 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한테 전해줄래? 할머니가 행복하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할머니는 자신을 알아. 그걸 잊지 마. 손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마치 내 삶이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노을 지는 저녁, 정민과 나는 다시 바닷가로 내려갔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섰다. 3년 전 내가 혼자 섰던 바닷가. 그곳에서 나는 처음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기서 자유를 느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순옥이, 정민이 내 이름을 불렀다. 늘 그렇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 왜? 고마워. 날 믿고 선택해줘서. 나는 정민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다. 내 얼굴과 같은 주름이었다.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생긴 주름들이었다. 나도 고마워. 널 만났을 때가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파도가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못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선택들. 하지만 지금 내가 한 이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나는 정민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나를 봤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여자 남편을 버렸대. 나이도 많은데 왜 저러나. 손녀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하지만 난 몰라요. 남들이 뭐라고 했는지. 난 오직 나를 알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딸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린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요.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늙었을 때가 오히려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황혼의 인생도 빛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은 박순옥이에요. 59살 때 나는 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이 새로워요. 만약 당신도 같은 마음이 든다면 기억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증명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나날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